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대리전을 치러야 될 만큼 용병 생활을 해야 될 만큼 더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6.25를 두고 용병으로 싸웠다. 말이 안 됩니다. 거다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참 알뜰살뜰하게 썼습니다. 주로 식량과 소비재를 받았는데 그 당시 한반도가 경제 파탄이었습니다.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한반도는 일제가 자기들의 1.5등 신민국가 내선 일체 지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굉장히 일본 경제랑 밀접하게 통합이 돼 있던 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일제가 패망을 한 데다가 중국에서 내전이 나버리니까 동아시아 분업 구조가 붕괴해 버립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북한 지역으로부터 시멘트가 못 와요. 시멘트가 못 오니까 뭐 건물에 이게 벽칠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다리 하나 제대로 못 놓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덜어는 남쪽에서 나는 전구나 이런 걸 사들여 가지고 뭐 공인 비공인 뭐 공인도 아니고 비공인 그때 밀무역도 아니고 좀 이상할 때요. 다 물란할 때요. 뭐 46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배 타고서 해주에 가서 시멘트를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서 제대로 무슨 물건 나갈 게 없다. 그러면 또 배를 타고 상해를 가요. 그때 상해는 아직은 이제 국共내전이 49년에 결판 나는데 내전의 불길이 만주 바깥으로 확 번진 건 48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46년이면 아직 상해는 탱자탱자할 때예요. 거기 가서 북한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해요. 그 물건 뭘로 구하냐? 여기서 또 쌀 같은 거 가지고 나가서 하겠죠. 그래서 구해서 그걸 가지고 또 북한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판인 거예요. 세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일본에서 그때 돈은 우리가 일본 돈 쓸 때요. 일본에서 지금 쌀값이 좋대. 그러면 쌀 막 사들여 가지고 일본으로 갖다 줘. 그럼 또 일본에서 돈 주면 일부는 자기 인마이 포켓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는 또 뭐 국내 와서 팔만한 물건 또 사가지고 와서 또 팔아서 돈 더 벌어서 또 인마이 포켓 하고, 뭐 개판으로 돌아갈 때 개판으로. 일제가 패망해버리고 중국이 내전 상태니까 동아시아 분업 교환 구조가 다 붕괴해버린 그 아주 무질서하고 문란한 상태예요. 이런 데다가 누가 불을 질렀냐? 소련 애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소련 군정청이 무슨 짓을 했냐? 이 북한에 진입하자마자 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저부터 일제 돈 쓰지 마십시오. 예, 저희 여기 좋은 우리 소련 군표가 있습니다. 돈 가지고 오시면 군표로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돈과 군표를 바꿔줬어요, 소련이. 그래서 그 소련 군표가 북한 화폐로 쓰여요. 그럼 이제 소련 군정청에는 이제 일제 화폐가 왕창 쌓였네. 이거 가지고 소련이 뭐 했겠어요? 일본은 일본의 좌파에 소련 간첩 키우는 공작금 썼을 거고요. 나머지는 뭘 썼냐? 이거를 그 당시엔 플라스틱이 없잖아요. 플라스틱은 제가 말씀드렸죠. 1946년부터 저거 시작했어요. 사출을 시작했는데 그 사출한 건 자동차 부품이에요. 용기 같은 큰 거, 속빈 거, 이렇게 둥그런 거 이런 건 못해요. 뭐 조이는 거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 플라스틱 금형은 나중 일이에요. 훨씬 더 단순한 거예요. 그냥 위아래로 꽉 찍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소련 애들이 뭘 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트병 1976년인가 나온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갖다 버릴 것 같은 페트병.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수 먹는 페트병을 갖고 타임머신을 타고 1974년 한국으로 오면요. 전부 입이 떡 벌어집니다. 뭐 이렇게 신기한 병이 있어. 너무너무 편리하네. 어머, 얘 던져봐. 안 깨지네. 그냥 아주머니들 그냥 죽을 쫙 썼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루비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찌 핸드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을 때요.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했냐. 기름 먹인 포대로 종이로 해서 봉지에다 해갖고 거기다가 바리바리 일본 은행권, 조선은행권이죠. 조선은행권 주로.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서는 동경은행권, 조선은행권, 만주은행권이 셋이 섞여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바리바리 집어넣어가지고 꽁꽁 묶은 다음에 그걸 드럼통에 넣고 또 두르고 위에 또 기름칠하고 거기 또 유지 같은 거 해서 거기 물 안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밀수로 보내줬습니다. 누구한테?
충성스러운 남로당 동무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남로당이 1945년 말이 되면 줄을 다 김일성한테 서요. 박헌영이가 46년에 넘어갔을 거예요. 왜 넘어갔냐면 여기 있다가는 남로당의 누군가에 의해서 미 군정청에 그러니까 밀고 당할까봐 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박헌영이가. 자기 동지 무서워서. 그러면 줄을 이미 다 김일성으로 씁니다. 왜냐? 돈이 거기서 나오니까. 소련 군정청에서. 우리 김일성 장군 말 따르라고 하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벤처 좋아하시죠? 그런 분들 그 당시에 있었으면 최대의 벤처 재원은, 최대의 벤처 투자금은 뭐야? 소련에서 그냥 드럼통에 실려오는 공작금입니다. 최대의 벤처 사업은 남로당 혁명 사업입니다. 그거예요. 자, 이런 상태였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 적용왔다. 그게 어떻게 했냐? 세금 거둘래야 거둘 데가 있겠어요? 전체가 다 아사리판인데. 정부하면 그래 쥐꼬리만큼이나 뭐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도 월급 줘야 되고 뭣도 월급 줘야 되고. 우리나라 공무원 청렴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촌지 넣어야 되잖아요.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요. 국세청에 과장급쯤 되면 광화문 세무서에 그 당시에는 이제 10,000원짜리예요. 한 지금 제가 30년 전 뭐 이런 때 얘기입니다. 35년 전. 점심 먹으러 들어가기 전까지 10,000원짜리로 빳빳하게 여기가 꽉 차 있질 않으면 그날은 기분이 나쁜 날이어서 밥이 잘 안 넘어간다. 뭐 이런 농담이 돌아다닐 때예요. 한국전력 도전이 많아갖고요. 그 도전 감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주의사항 주고 그거 고발 안 하면 또 사례금 받고 그래서 도전 감시하는 사람들은 집을 한 채씩 샀다 그래요. 한 달에. 아니 뭐 1년에. 그럴 때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한국이 도둑도 없고 치안도 제일 좋은 사회가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 때부터 그게 쥐꼬리만한 거든 고양이 꼬리만한 거든 개꼬리만한 거든 정부가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 먹이고 내 집 한 칸 만들고 내 아이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서 내가 비록 언더 더 테이블로 뇌물을 좀 받긴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게 그때부터. 세금도 못 걷는 정부가 도리를 다 한 거예요. 왜 도리를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받은 원조 물자 가지고 그러면 밀가루가 됐다. 탈지분유가 됐다. 저도 어렸을 때 탈지분유 먹었어요. 탈지분유가 뭔지 아시죠? 버터를 걷어내고 남은 단백질 성분만 남아있는 맛없는 분유가루 있어요. 그 탈지분유, 밀가루, 뭐 옥수수가루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나눠주지만 안 그러면 이제 설탕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불화해서 푼단 말이에요. 받은 걸 가지고 밀 이런 걸 풀어요. 그럼 이제 재분소를 가지고 있거나 재당을 갖고 있는 데는 그걸 정부로부터 불화를 받을 수가 있죠. 가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판돈 갖고 정부가 돌아간 거예요. 그럼 뭐냐? 그 판돈은 나중에 오는 거고 일단 정부 돌리려니까 돈 찍어서 뿌린 거예요. 공무원 월급 주고 군인 월급 주고 많든 적든 간에 꼬박꼬박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화가 증발하죠. 근데 물건을 팔으면 정부로 다시 통화가 들어오잖아요. 통화 증발, 통화 환수. 통화 증발, 통화 환수. 세금은 안 걷는데 원조 물자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일이. 그러니까 인플레와 세금이 최소화되면서 나라 살림이 가능해진 거예요. 참고로요. 대부분의 후진공에서 원조 물자 대부분이 중간에서 그냥 실종돼요. 몇 프로 실종돼요? 심하면 90% 이상 실종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매도 못하는 거예요. 없어졌어 그냥. 배에서 내렸는데 정부 창고에는 안 들어와. 저래요.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불만이 뭐냐면 야, 왜 그 밀을 말이야 대한제분만 왜 경매 받냐? 그 3분 300 재벌이다. 매판 재벌이다. 농민들 다 죽는다 하고 박현채 같은 사람들이 깽깽거렸어요. 민족경제한다는 주체경제인지 민족경제한다는 사람들이. 아, 그러면 집에 재분소 차리시든지. 재분소가 없으면서 밀을 가지고 어떻게 밀가루를 만들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탕수수 원당? 재당을 하는 공장 가진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1제당.
그 3분 300이 세 가지 가루, 세 가지 흰색, 그래서 밀가루, 뭐 설탕가루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그 공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분소 백그라운드라든지 이 제일제당 이런 데들은 그 노는급이 다르죠, 거기는. 그러니까 적산불화를 제대로 받은 거죠. 딱 그 필요한 거를. 그게 그 적산불화 받은 아이템이 미국 쪽의 적산불화죠. 그러니까 적의 재산. 일제가 남기고 간 공장 중에 그걸 불화받은 그 아이템이 미국이 제공한 그 원조 물자인데 바로 생활에 필요한 걸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딱 아구가 맞아서 큰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1960년 4.19가 터지는 해 기점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대주주입니다. 거의 모든 시중은행 10몇 개.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엄청난 견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견제받고 이거 못 살겠다. 나도 뭔가 하나 제대로 남기고 죽겠다. 삼성의 명운을 걸어 반도체 올인. 나 대단한 양반이라고 생각해. 나이 그 당시 그 양반이 뭐야 연세가 70이 넘고 위암으로 이 위장을 절반인가 도려낸 상태예요. 내가 나이 70이 넘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손꼽아주는 그 오래된 부자고 그 일제 때부터 부자니까 마산상회 때부터. 그러면 야, 그 편하게 살지 뭐 이 나이에 뭐 내가 벤처할 일이 있냐?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대기업들 보면 함부로 욕을 못 하는 게요. 상당수의 대기업은 아예 그 시절과 관계가 없이 나중에 생긴 대기업들이고요. 그 시절에 잘 나갔던 대기업들은 망한 것들이 많아요. 또 의외로 동양도 망했죠. 쌍용도 망했죠. 쌍용은 원래는 돈 엄청 버는 대기업이죠. 저기 그 수원 신갈에 있던 옛날 삼성전자 자리가 그게 금성방직인가 안양방직인가 쌍용 거 아니에요. 그냥 방직회사였으면 방직회사로 짭짤하게 돈 벌고 부동산으로 수십조 벌은 거예요. 요새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집안이 박정희 대통령이랑 형님하고 하는 집안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형님 나 혁명했는데 형님 도와주셔야겠어. 보니까 시멘트가 없네. 시멘트 공장 하나 제대로 지어줘. 그래서 방직을 정리하고 시멘트 공장 지었다가 잘못 엮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망해버린 거야, 그 집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1940년대 말 1950년대 1960년대 초까지의 그 저거를 받았던 그 초창기에 정말 기라성 같은 재벌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재벌이 별로 없어요. 그 위치를 차지하고 돈은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기업으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삼성 같은 게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현대는 그 다음번에 컸고 건설로. LG가 아마 그 전부터일 거예요. LG도 그 전부터. 그러니까 적산 때부터 이제 그 전기 전자 쪽을 불화 맡았을 텐데 뭐 전기 전자 제대로 불화 맡은 게 뭐 LG만 그랬나? 다른 데도 다 그래. 다 그런 정도는 다른 데도 많았죠. 그래서 그 우리 같은 경우 아무튼 저 기막힌 그 어떤 그게 된 거예요. 피터 드라커가 말하듯이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제일 확실하고 기업가 혁신이 제일 확실한 데는 엔트러프레너리얼십, 엔트러프레너리얼 이노베이션, 기업가에 의한 혁신이 제일 확실한 데는 대한민국이다. 피터 드라커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우크라를 보고 대리전쟁이다 하는데 우크라 그럼 그 대리전쟁 6.25부터 보자. 6.25 언제 결정됐냐? 이거 6월 25일 날 결정된 거 아닙니다. 48년 5월 10일 날 결정됐습니다. 우리 투표한 날. 소련 군정청은 1945년 하반기부터 바로 북한 지역에 정부를 조직했습니다. 그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고요. 세포들은 이미 45년 말부터 날뛰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국 단위로 조직화돼서 선포식을 한 게 46년 2월입니다. 그때 평양광장에서 있었던 선포식을 보면 김일성을 소련이 얼마나 띄웠냐. 딱 제일 있는 사진 4개밖에 안 걸어요. 마르크스 사진 딱 겁니다. 그 평양에 있는 큰 건물 앞에 길쭉하게. 그 옆에 또 길쭉하게 엥겔스 사진 겁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세계 공산주의자의 아버지 어머니죠.
그 다음번에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성스러운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소련의 국부 블라드미르 레닌입니다. 레닌 사진이 쫙 걸립니다. 아, 그리고 나서 우리 생각에는 지금 소련을 다스리시는 저기 그 무소불위의 지배자 요세프 스탈린 동무의 사진이 걸려야 되는데 그 사진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마지막 걸린 사진은 우리 30쯤에 돼서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개기름이 번들번들한 전직 소련군 88 국제연단 대좌이시자 전직 저거였던 저기 어디지? 저기 그 동북항일연군의 밀정이셨던 그래서 동지들을 다 러시아에 팔아먹은 우리 김일성 동무 되시겠습니다. 그때 나이 불과 34세 벼락 출세하신 아저씨입니다. 인생 참 부럽죠. 로또 엄청 맞은 거죠. 뿐만 아닙니다. 국립대학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국립대학을 만들죠. 그게 김일성 대학이죠. 46년 10월에 만듭니다. 김일성 엄청 띄워준 거예요. 엄청 메이크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명분을 위해 우린 정부 아닙니다. 우리는 분단 반대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아닌 척합니다. 이걸 보다가 우남 이승만 우리 아재가 우리 할배가 구역질이 나셔서 46년 6월에 정읍에서 야, 쟤들 다 사기치는 거야. 이대로 쟤들 그 정치 외교 게임에 농락당하다 나라 망한다. 우리 단정 수립해야 된다. 우리 가자. 우리 길로. 이 말씀을 하시죠. 저게 46년 6월 정읍 선언입니다. 미 국무부는 핑크빛, 빨간빛 애들이 많죠. 알저히스 같은. 그래서 미 국무부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걸 극복을 하고 단정 수립 방향으로 드디어 설득을 해냅니다. 그래서 투표가 일어납니다. 이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서 3월부터 제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 공산주의자들 조직, 제가 인정하는 정말 공산주의자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지역이다. 그건 참 존경스럽다. 라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 제주에서 폭동이 납니다. 우리 위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에 의해서. 그리고 그 폭동을 진압하러 출동했던 그 당시에 이제 국방경비대겠죠. 그러니까 군대가 여수에서 배를 타러 온가 기다리다가 반란을 일으키죠. 왜 동포를 우리가 총으로 쏘냐. 그래서 제주 폭동 여순 반란 이 두 개의 끔찍한 사건이 그해 늦봄 그러니까 봄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제주도에 계신 조금 또 분기탱천하신 분들이 백모를 고소고발할까 봐 제가 여기에 잠시 말씀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주에 이 공산 폭동 조직가들과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군경 사이에 총을 서로 쏘는 크로스파이어 속에 갇혀서 비극적으로 쓰러져간 주민들 전체를 두고 폭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절대로 불쌍한 저를 고소고발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표는 뭐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우남 할배가 얼마나 화끈하게 정말 진취적인 분인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성 투표권입니다.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날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일정 이상 나이가 되면 전부 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보편적 투표권이라고 그러죠. 미국 대비 28년 늦었고요. 영국 대비 20년 늦었습니다. 독일 대비 29년 늦었습니다. 프랑스 대비 4년 늦었습니다. 일본 대비 1년 늦었고요. 아르헨티나 대비 4년 앞섰습니다. 야, 저기 왜 아르헨티나가 왜 나와? 억지로 아르헨티나 왜 끼었어? 천만에요. 아르헨티나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기술력도 좋고 가장 부유하고. 이탈리아 우리보다 3년밖에 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난생 처음 투표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이제 주권의 행사자예요. 그래서 투표율도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투표의회에서 재헌의회가 구성됐고 그 재헌의회에서 헌법이 7월 27일인가 되죠? 7월 17일인가? 그게 우리 재헌절이죠. 제가 이제 날짜도 까먹네요. 저도 이제 연식이 60이 넘어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됐고 그래서 8월 15일 날 정부 수립 선포식이 열리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탄생 및 정부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한 날이, 그 귀빠진 날이 언제냐? 5월 10일입니다.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 입장,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스탈린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 침략 외에는 적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날 1948년 5월 10일 우리의 선택이 바로 전쟁의 시작을 결정지은 겁니다. 우리는 좋은 뜻에서 자유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전쟁을 결정짓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너스레를 떨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서,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치에 의해서 공화국을 만들어 보고 싶다, 버젓한 이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저들은 그것을 전쟁을 확정지은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의 선택이 전쟁을 결정지은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0년에 걸쳐서 이행해 왔습니다. 1991년 12월 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독립을 선택을 합니다. 90% 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소련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 소련의 멤버가 되기 싫다. 독립한다. 그렇게 해서 중도파의 크라프추크라는 사람이 국회의장,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가 원수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21일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 소련을 구성하는 세 개의 큰 덩치들이 모여서 소련의 해체를 결정합니다.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잔, 타직스탄 이런 데는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이 셋이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을 했을 무렵에 우크라이나는 176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17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어떻게 더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나라도 잘못 터지면은 뭐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1994년 부다페스트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 해체를 대가로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다시 말하자면 유엔 안보리 5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너희의 안전 보장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수준 높은 동국권국과 달리 여기는 피바다에 절고 홀로도모르 1000만 명 굶겨 죽인 사건에 절고 1000만 명을 굶겨 죽였으면 그때 문 닫아 걸면서 굶어 죽은 거 구경하고 그 죽음을 강요한 동료 우크라이나인도 1000만 명, 500만 명 되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기본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피바다 공산체제를 겪고 나면 그걸 적극적으로. 아니 또라이, 개 또라이 그 싸나운 트로츠키, 그 악마 같은 트로츠키, 그 조금 덜 악마 같은 마르토프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저기가. 그래서 그 피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확 바뀌어갖고 이제 독립이 됐어. 독립을 선택했어. 그러면 그 안에 제대로 된 어떤 시민성이 있겠냐고, 없죠. 그러니까 그 사유화하면서 1990년대 내내 사유화하면서 돈 빼먹고 재산 만들고 올리가크 만들어지고 이게 장난이 아니어서 1990년대 9년 동안 GDP가 60%가 축소하고 인플레가 5자리 숫자 1000%대고요. 민영화라는 이름의 부패가 극성하고 올리가크가 형성됩니다. 20년 동안. 그 와중에 1994년 중도파 부패 독재자 쿠치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 이슈는 점점 더 그래도 시민들에게 장난이 아닌 지역이에요, 여기가. 흑해 연안이잖아요. 문명의 통로 아닙니까? 장난이 아니니까 본질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시민들의 의식은.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중도냐, 친서방이냐, 친러냐. 사실 중도는 없죠. 친서방이냐, 친러냐. 이 지정학이 우크라이나 정치의 최대 이슈가 돼 갑니다. 이미 20년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 뽑을 때마다. 그래서 드디어는 드디어가 아니라 쿠치마가 저건 입으로만 친서방이고 완전히 썩은 인간이고요. 2005년에 중도 친서방 유시첸코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는 친러파 야누코비치였는데 부정선거 의혹으로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유슈첸코가 아마 그 저기 뭐야 그 독극물 테러 당했죠. 그 방사능 독해서 골로 갈 뻔했을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으로 그러니까 야누코비치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해서 다시 그때 투표했던가 그렇게 해서 결국 당선됩니다. 그래서 유슈첸코는 이제 한편으로는 EU 및 나토 가입을 지지하지만 너무 무서운 세상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파를 제거합니다. 자기를 만들어준. 그걸 오렌지 레볼루션이라 그러거든요. 이 200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 제거해갖고 다시 선거하게끔 만든 그 흐름을 오렌지 혁명이라 그러는데 그 오렌지 혁명의 거두들을 자기 주변으로부터 쫓아내요.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무서우니까 친러, 부정선거의 원흉인 친러 야누코비치를 수상에 임명을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2006년 8월에. 그리고 나서 이 야누코비치가 2010년에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당선이 돼서 우크라이나는 이때까지 줄곧 우크라이나 EU 사이의 관계 강화 협정, Association Agreement, 우크라이나 Ukraine EU Association Agreement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체결하기로 해놓고 체결 안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 너 우크라를 지금 러시아 속국으로 만들라 그래 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2013년 말에. 그 들고 일어날 때 가서 누가 가서 얘기를 하나요? 뇌종양으로 숨진 네오콘의 거두.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봉기하십시오 라고 이제 바람을 잔뜩 넣어갖고 들고 일어나서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도 많이 죽어졌대. 준내전 상태 거쳤다가 야누코비치가 2월 14일 2014년 2월에 크리미아를 거쳐서 러시아로 도망을 가고요. 제가 유일 합법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라고 이제 울부짖어요. 뭐 울부짖거나 말거나. 그러고 나서 곧바로 2014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크리미아랑 돈바스를 점령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열받은 상태죠. 열받은 상태에서 2014년 6월에 친서방 포로셴코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겉으로는 우크라 EU 관계 강화 협정을 확대를 했어요. 경제 파트까지. 그리고 나토 가입해야 됩니다 라고 천명을 해요. 그런데 말로만 그리고 행동은 굼떠요.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한쪽 발은 올리가크에 잡혀 있고 다른 발은 러시아에 잡혀 있고. 그러다가 2019년 4월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젤렌스키라고 이 사람이 출연한 코미디 영화인가 드라마가 그거죠. 공공의 종복. The Public Servant. 공공의 종복이라는 시리즈로 국민적 인기를 거둔 코미디언 배우가 그 공공의 종복을 만들어서 연출했던 그 팀이 우리 정치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서 공공의 종복이라는 정당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대통령 나올라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누가 정당 등록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이름 뺏길까 봐 그냥 등록해 놓은 거예요 라고 뭉을 치다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서야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데 이미 그때는 상대방인 현직 대통령 포로셴코를 압도적으로 저기서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퓰리스트예요. 그리고 이 소통 감각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우영우 변호사가 오늘 대통령으로 여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안 되겠죠. 나이가 너무 어리죠. 40몇 이상이었을 텐데 지금 30 정도니까 10년만 더 나이 드시지 그러셨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다른 배우가 출마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공공의 정복이 너무 신랄하게 그 우크라이나의 정치와 사회의 부패와 문제점을 고발하는 그런 거여갖고 그 무시무시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유세 한번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전부 소셜미디어 선거 운동했습니다. 전부 유튜브로 빗잘 만들고요. 뭐 이런 것만 했어요.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명목 국민소득 3,700불인데요. 저런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선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실질 국민소득이 이미 15,000불 수준이고 14,000불, 15,000불 수준이고 그 정도로 사람들의 민도가 올라와 있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우리는 EU로 가야 돼, 우리는 나토로 가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는 올리가크가 지배하고 있고 부패에 있고 정치에 있고
입으로 친서방을 떠든다고 해서 뽑아놓으면 진짜 과감하게 친서방으로 가지도 않으면서 러시아 눈치 보고 은금은금하고. 젤렌스키가 뭐라고 했냐면 그 대통령 선거 때 포로셴코 지금 대통령 겉으로는 EU, 나토를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뒤로는 러시아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모 씨를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올리브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비판했어요. 실제로 그게 맞아. 그래서 일종의 소셜미디어 선거혁명을 했고요. 정당이라고는 제대로 있지도 않은데 저 국민의 힘을 가지고 몇 번을 씨름을 해서 부분적으로 실패한 것도 있지만 의회로 하여금 수많은 개혁 입법, 수많은 개혁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죠. 계엄령 상태니까. 전쟁 터지고 나서 계엄을 선언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골 아픈 얘기니까 표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